JTBC 취재 결과 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비트토렌트라는 코인을 통해서만 10억 원 정도를 벌어들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의혹이 계속 커지자 민주당은 김 의원에게 갖고 있는 코인을 모두 팔라고 권유하고 진상조사팀도 꾸리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1년을 맞아 JTBC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했다는 응답은 37.7%, 잘 못했다는 응답은 58.2%로 나타났습니다. 뉴스룸은 대통령의 발언과 인사, 국내외 행보를 전수 분석해서 윤석열 정부의 지난 1년을 점검해봤습니다. 얼마 전 강남에서 일어난 납치 및 살인 사건 당시 경찰이 용의 차량을 수배하기까지 시간을 허비했던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전자결제 시스템에 결제선을 잘못 입력하며 1시간 넘게 헤맸습니다. JTBC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에 대해 당 차원의 진상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또 김 의원에게 가지고 있는 가상자산을 모두 팔라고 했습니다. 김 의원의 해명에도 의혹만 더 커지자 내린 조치입니다. 첫 소식 배양진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투자 의혹에 대해 진상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김 의원이 해명하고 직접 사과 성명까지 냈지만 관련 의혹이 거듭 제기되면서입니다. 실제 가상자산 업계에선 김 의원이 보유했던 위믹스 코인이 최대 127만 개에 이르고 최고 평가액도 당초 알려진 60억 원이 아닌 85억 원에 달한다는 의혹이 추가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김병기 당 수석 사무부총장이 조사팀장을 맡고 외부의 가상화폐 전문가 등도 참여해 면밀하게 검증한다는 방침입니다. 사사치 들여다보고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냥 그 비전문가들의 입장에서 내용들이나 그 자료들을 보고는 판단하기 어렵다. 당 관계자는 JTBC에 진상조사팀엔 이해 충돌이나 자금 추적 관련 전문가도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당 지도부는 또 김 의원에게 보유한 가상자산을 모두 팔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을 공직자 재산 신고에 포함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냈습니다. 김 의원은 당의 권고를 받아들여 모든 가상자산을 팔겠다며 진상조사에도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JTBC는 어제 김남국 의원이 주식을 판 돈으로 비트토렌트라는 코인을 샀다고 보도했는데 김 의원이 JTBC에 이를 인정했습니다. 비트토렌트는 불과 몇 달 만에 가격이 10배 넘게 오르기도 했던 코인이죠. 그런데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 김남국 의원이 이 코인에서만 10억 원 정도를 벌어들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김남국 의원이 주식을 판 9억 8천만 원으로 코인 투자를 했다는 때는 2021년 2월입니다. 초기에 집중적으로 비트토렌트라는 코인을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개당 1원도 안 됐던 비트토렌트는 김 의원이 투자를 시작한 2021년 2월부터 10배 넘게 급등했습니다. 하락세를 보이다 8월에 다시 큰 폭으로 올랐고 지금은 다시 폭락한 상태입니다. 변동폭이 큰 투기성 코인인 겁니다. 취재를 종합하면 김 의원은 비트토렌트 투자로만 10억 원 상당을 벌어들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음해 재산 신고 때 드러난 예금 10억 원과도 일치합니다. 이 예금이 비트토렌트로 번 돈일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김 의원은 예금에 가상자산 수익이 포함돼 있다고 뒤늦게 공개했습니다. 공직자 재산 신고는 직무와 관련한 이해 충돌을 투명하게 관리하자는 취지로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재산 신고를 할 때 보유 주식을 판 돈과 급여라고 적어 코인 투자로 번 돈이란 사실을 숨겼습니다. 거짓 신고를 했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김 의원이 코인 수익을 예금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위믹스 코인 85억 원어치의 자금 출처는 더욱 의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JTBC는 가상자산 전문가와 김 의원의 가상자산 지갑을 특정해 분석했었는데요. 분석해보니 김 의원이 보유한 가상화폐는 또 있었습니다. 지난해 2월 보유했던 위믹스 코인 50만 개를 팔고 클레이페이 토큰이란 걸 샀습니다. 역시 투기성이 강한 코인인데 김 의원이 이 코인을 사는 데 들어간 돈은 30억 원이 넘습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김남국 의원이 위믹스 코인을 가지고 있던 가상자산 지갑입니다.
2022년 2월 16일 위믹스 코인 50만 개를 클레이페이 토큰으로 갈아탄 것으로 나옵니다. 이 프로젝트에만 들어간 비용이 33억 정도가 됩니다. 당시 가격 그래프를 보면 김 의원이 30억 원대 물량을 사들이자 1달러대였던 값이 2배 정도로 뛰었습니다. 규모가 작아 김 의원의 30억 원만으로도 시세에 영향을 준 겁니다. 김 의원이 산 클레이페이 토큰은 폭락 사태로 많은 피해자가 생긴 테라루나 코인과 비슷하게 설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클레이페이 토큰도 나중에 폭락을 거듭하다 현재는 0.01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김 의원은 이처럼 투기성 투자를 한 뒤 처음 넣었던 30여억 원의 대부분을 잃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위믹스 코인 85억 원어치 가운데 이렇게 날린 32억 원을 뺀 나머지 50여억 원의 행방은 아직도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로 취임 1년을 맞이했습니다. 공식 기자회견은 없었지만 대신 기자실을 깜짝 방문해서 소회를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년에 대해서 새로운 국민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 숨가쁘게 달려왔다고 했습니다. 반면 야당에서는 국민의 삶이 총체적 위기라며 박한 평가가 나왔습니다. 최수영 기자입니다. 오늘로 취임 1년을 맞이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 기자실에 예고 없이 방문했습니다. 공식 기자회견은 없었지만 대신 기자들 앞에서 직접 소회를 말했습니다. 제가 국가 발전에서 일하는데 또 좋은 지적도 해주시고 해서 여러분 덕분에 지난 1년 일을 나름대로 잘 해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소셜미디어엔 새로운 국민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 숨가쁘게 달려온 1년이라고 짧은 글을 올렸습니다. 취임 1년을 맞이한 날이지만 공식 행사는 없었습니다. 현충원 참배로 시작해 여당 지도부, 국무위원들과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전임 문재인 정부를 겨냥했습니다. 지난 1년은 잘못된 국정 방향을 바로잡는 과정이었다며 대선의 민심은 불공정과 비상식을 바로잡으라는 것이었다고 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지난 1년간 국민 삶이 위기에 빠졌다며 혹평을 내놨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 평화가 위기입니다. 국민의 총체적 삶의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윤 대통령은 2년차 국정은 경제와 민생 위기를 살피는 데 주안점을 둘 것이라고 했습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저는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직을 사퇴하고자 합니다. 제 불찰입니다. 오판 하나, 실언 하나로 국익은 훼손되고 현재 이 문제는 많은 부분 제3자가 개입이 돼 있기 때문에 동맹국인 미국이 우리에게 어떤 악의를 가지고 했다는 정황은 지금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윤 대통령은 잘못된 국정의 틀을 바로잡는 시간이었다고 자평했지만 JTBC가 여론조사를 해보니 1년 동안 국정 운영을 잘했다는 응답은 37.7%로 잘 못했다는 응답이 더 많았습니다. 지금부터는 대통령의 발언과 인사, 국내외 행보를 전수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윤석열 정부의 지난 1년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먼저 대통령의 이 발언부터 짚어봅니다. 최윤경 기자입니다. 보편적 가치, 자유 시민이 경제 안보 시대 주요국과 경제 안보 협력을 확대하고 우리가 미뤄놓은 개혁을 경제적 부가가치를 경제 자유 협력.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년간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입니다. JTBC가 윤석열 대통령의 연설, 주요 회의, 도어 스태핑 등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전수 분석한 결과입니다. 영업사원 1호를 자처한 윤 대통령은 경제 위기를 자주 언급했습니다. 첨단, 반도체, 4차 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시장 주도로 경제 체질을 확실하게 바꿔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경제 지표는 기대에 미치지 못합니다.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게 물가가 조금 더 잡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안보 관련 단어도 자주 눈에 띕니다. 북한은 도발이란 단어와 같이 사용된 반면 한미, 한일은 협력, 정상화, 발전 같은 미래지향적인 단어와 함께 사용됐습니다. 그만큼 한미일 공조를 통해 안보 체제를 강화하겠다는 건데 시민 반응은 엇갈립니다. 상하원 의원들을 다 모두 모아놓고 우리의 처한 상황과 의도를 전달한 것 자체로는 굉장히 평가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중국이나 러시아가 우리나라 중요한 나라인데 말씀을 너무 함부로 하시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더라고요. 공식 석상에서 원고에 없는 즉흥 발언을 하는 등 거침없는 화법도 특징입니다. 소탈하다는 반응도 있었지만 처음에는 취임하고 메일 받잖아요, 그죠? 근데 안 보니까 좀 섭섭하죠. 근데 나는 살이 찌더라고. 일부 발언은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UAE의 적은 이란이고 우리의 적은 북한입니다. 그런 저급하고 유치한 가짜 뉴스 이제 선동은 국민을 무시하는 거니까. 윤 대통령이 취임 후 1년간 국민 앞에 한 말을 모아보니 모두 15만 자에 달합니다. 하지만 소통의 상징으로 내세웠던 도어 스태핑은 6달째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에서 보듯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JTBC 최윤경입니다. 네, 이번엔 윤 대통령의 손이 향한 곳, 인사와 협치, 국정의 두 축에서 보여준 리더십은 어땠는지 따져보겠습니다. 신혜원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지난 1년간 윤 대통령이 직접 악수를 건네며 임명장을 준 인사만 62명에 달합니다. 대통령에겐 장차관급 140여 명, 공공기관장 347명 등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인사권이 있습니다. 대원 측은 능력주의였습니다. 각 분야 최고의 경륜과 실력이 있는 사람으로 모셔야 되는 거지 자리를 나눠먹기식으로 해가지고 저는 그런 식으로 국민 통합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대통령실과 장차관급 요직에 검찰 출신이 대거포진하면서 검사정부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서울대 법대, 고등학교와 초등학교까지 이어지는 학연도 눈에 띕니다. 사적 인연이 아닌 능력에 따른 인사라고 했지만 국민들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전 정권에 지명된 장관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어요? 다른 정권 때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그런가 하면 윤 대통령의 손끝은 주로 지지층을 향했습니다. 대선 승리를 상징하는 어퍼컷 세레모니. 지난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선 윤심 단일 대우를 강조하는 손짓으로도 쓰였습니다. 당의 위기를 정치적 기회로 악용하면 절대 안 됩니다. 당무 개입은 없다고 했지만 친윤 지도부를 바라보는 국민들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무슨 당무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야당과의 관계는 말 그대로 빈손입니다. 취임 1년간 정치 현안을 두고 야당 대표와 마주 앉은 적이 없고 야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보이콧했습니다. 야당과도 손을 잡고 협치에 나서란 게 국민 다수의 목소리입니다. 경제와 안보의 엄중한 상황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국회의 협력이 절실합니다. JTBC 신혜원입니다. 네, 끝으로 지난 1년 동안 윤 대통령의 발자취를 되짚어 보겠습니다. 공개된 일정만 600여 건으로 그중엔 외교안보 행보가 가장 많았는데 국민들의 평가는 엇갈렸습니다. 강희영 기자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년간 공개 일정만 600여 건 소화했습니다. 외교안보 행보가 가장 많았고 대부분이 국정 정책, 민생 경제 위주였습니다. 지역 일정은 모두 86번이었습니다.
이 중 영남 33번, 호남은 7번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통합과 지역 균형을 강조해왔지만 발걸음은 보수 지지층이 두터운 영남권에 집중됐습니다. 이곳 서문시장도 2번 찾았습니다. 윤 대통령을 만나본 상인의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여러모로 이제 대통령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셨는데 좀 더 경제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호남의 경우 민생 현장보단 주로 공식 행사였습니다. 취임 직후 광주 5.18 기념식에 참석했고 이곳 순천 박람회도 찾았습니다. 대구 저 서문시장 몇 번 간 것 같는데 전라도는 또 안 온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도 좀 써오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1년에 10만 킬로미터, 윤 대통령의 발은 해외로도 뻗어나갔습니다. 스페인을 시작으로 모두 9개 국가를 찾아 세일즈 외교를 펼쳤습니다. 1년 동안 3차례 열린 한미 정상회담. 우리의 강철 같은 동맹을 위하여 May we do it together for another 170 years. 한미 동맹 강화에 진전된 확장 억제 방안이 담긴 워싱턴 선언도 발표했습니다. 12년 만에 국빈 자격으로 이곳 미국 워싱턴을 찾았지만 윤 대통령의 외교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 높지 않았습니다. IRA 등 현안 해결을 위한 시간은 부족했고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는 숙제로 남았습니다. 한일 외교의 경우 12년 만에 셔틀 정상 외교가 재개되고 한일 관계 개선에 물꼬를 쳤지만 한일 양국은 더 끈끈한 연대로協力を強化することで一致をしました。 과거사 문제는 여전히 갈 길이 멉니다. 외교는 1년간 윤 대통령이 가장 잘한 것과 잘못한 것 양쪽 모두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한편 영부인 김건희 여사의 보폭도 더 넓어졌습니다. 취임 초 약속했던 한 가지 역할. 아내의 역할에는 충실하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사회, 문화, 정치, 외교로 점차 그 역할은 늘었습니다. 김 여사의 활발해진 활동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 엇갈렸습니다. JTBC 강연입니다. 네, 이번 윤 대통령 취임 1년 관련 여론조사는 JTBC가 여론조사기관 글로벌 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 3일과 4일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형태로 실시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예, 내일 병원이나 치과에 가시려고 했던 분들은 이 부분 참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내일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 13개 보건의료단체 소속 의료인들 상당수가 파업에 들어갑니다. 반면 간호사협회 지도부는 간호법 제정을 요구하면서 단식에 들어갔습니다. 충돌은 커지고 시민만 불편해졌습니다. 황혜린 기자입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전국 2만여 명의 회원들에게 보낸 공지입니다. 내일 하루 휴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합니다. 간호법은 각 이제 보건의료 직종 간의 갈등을 초래하는 법안이고, 그리고 지금은 시작에 불과하고 이대로 시행이 될 경우 부분 개정 등을 통해서 더 심각한 이제 갈등 간의 요양보호사들도 참여합니다. 법령에 요양보호사, 간호사 지시를 받거나 통제를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요양보호사가 간호사의 통제를 받아야 되느냐는 거지. 간호조무사도 2만 명이 손을 놓기로 했습니다. 모두 간호법과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뭉쳤습니다. 지난 3일 있었던 1차 파업 때보다 규모가 더 커진 겁니다. 여기에 맞서 간호협회는 협회장 등이 단식에 들어갔습니다. 간호사는 타 직역의 업무를 침탈하지도 않고 타 직역의 업무를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간호사는 간호만 하고 싶은데 간호법과 의료법 개정안이 그대로 발효가 되든 아니든 혼란이 불가피합니다. 협의 없이 무작정 표결 처리한 정치권도 뒤늦게 중재에 나섰지만 전혀 먹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각 직역의 업무 범위를 조정하는 등 논의가 필요합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네, 강남 납치살인 사건 당시 경찰이 범인 차량을 특정하고도 전국 수배는 4시간이나 넘게 뒤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JTBC가 취재해보니 당시 경찰이 수배 의뢰서를 전자결제에 올렸는데 결제선 지정을 잘못해 이를 수정하느라 1시간 넘게 허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 문제는 급할 때는 결제 없이 구두 승인만으로도 전국 수배가 가능했다는 점입니다. 김한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3월 29일 강남 주택가 대로에서 여성이 납치되고 있는 것 같다는 신고가 이뤄진 시각은 밤 11시 46분입니다. 1시간 10분이 지난 30일 0시 56분, 경찰은 용의 차량 번호를 특정합니다. 4분 뒤 서울 관내 수배령을 내린 경찰. 약 1시간 20분이 지나서야 전국 단위 수배가 가능한 수배 차량 입력 의뢰서를 올립니다. 전자결제 시스템을 통해서입니다. 이 시스템에 등록되면 도로공사와 지자체 등의 CCTV에서 차량의 수배 번호를 인식하고 상황실과 일선 경찰에 수배 차량 알람을 울립니다. 차량 인근 경찰이 즉시 출동할 수 있는 겁니다. 결제는 20분이 지나 이뤄집니다. 그런데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결제자를 잘못 지정해서입니다. 14분이 더 지나 다시 만들어진 문서. 그 뒤로 25분이 지나 올바른 결제자인 수서서 112 상황실장의 승인이 떨어집니다. 납치 피해자의 목숨이 걸린 상황에 전자결제에만 1시간 이상이 걸렸습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시간 여유가 없을 때는 구두 승인을 받고 24시간 내 의뢰선을 내면 된다는 선조치 후보고 조항이 매뉴얼에 있었습니다. 결제 없이 즉시 전국 수배가 가능했던 셈입니다. 상부에 보고 안 하고 직접 마스에 신고하고 등록하고 이런 것을 안 한 거죠. 앞서 경찰은 피해자 최모 씨가 납치 후 3시간이 지난 때까지 살아 있었을 것으로 추정한 바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지적하자 경찰은 해당 차량이 고속도로 요금소를 통과하지 않아 차량 수배 시스템에 일찍 등록했더라도 소용이 없었을 것이라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하지만 경찰 내부에서도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경찰의 관련 시스템 담당자는 고속도로 외에 지자체 CCTV 등도 연계돼 있다면서 빨리 입력했으면 알람도 빨리 울렸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JTBC 김한수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왜 이제서야 이 기능이 나왔는지 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카카오톡 단체 대화망에서 누구님이 나갔습니다 라는 메시지 없이 조용히 몰래 나갈 수 있는 기능이 생겼습니다. 저도 꽤 많은 카톡방을 정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카카오톡의 단체 대화방을 나갈 때 표시되는 메시지입니다. 이 때문에 참여를 별로 안 하는 대화방에서 나가고 싶어도 눈치 보여서 못 나간다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2년 전, 3년 전에 있었던 모임에서 다들 카톡방 안 나가면은 혼자 나가기도 뭐해가지고 계속 쌓아두는데 제 이름이 누가 나갔다고 뜨니까 지금은 활동하지 않는 방인데도 불구하고 못 나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눈치가 아무래도 좀 많이 보여서. 국회에선 다른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고 대화방을 나갈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불편하다는 이런 의견을 반영해 오늘부터 카카오톡은 조용히 나가기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대화방을 나갈 때 메시지가 남들에게 표시되지 않는 겁니다. 이 기능을 쓰려면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애플 앱 스토어에서 카카오톡 앱을 새 버전으로 업데이트하고 설정에서 실험실 이용하기를 켜야 합니다. 지난 3월부턴 카카오톡에서 대화방 초대 거절도 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는 앞으로 이용자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기능을 더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네, 100만 분의 1의 확률을 뚫고 넷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초산에 자연분만으로 넷쌍둥이가 태어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한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명의 아기가 누워 있습니다. 손과 발을 꼬물꼬물 움직입니다. 지난 3월 태어난 넷쌍둥이입니다. 원래 오늘이 출산 예정일이었습니다. 2달이나 먼저 세상으로 나온 겁니다. 100만 분의 1의 확률이었습니다. 와이프랑 결혼하고서도 우리 한 3명 정도 낳자고 얘기를 많이 했었고요. 어차피 힘들 거 한 번에 한번 겪어보자 이런 마인드가 좀 있어서. 첫째와 둘째는 일란성 여자 쌍둥이, 셋째는 남자아이, 막내 넷째는 여자입니다. 태어나자마자 인큐베이터로 옮겨졌고 곧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0.9kg으로 가장 작게 태어난 첫째가 지난주 마지막으로 태어나면서 모두 함께하게 됐습니다. 지난해 자연분만으로 내 쌍둥이가 태어난 적은 있지만 초산으로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와이프는 아기들에게 이제 줄 수 있는 선물이 그거밖에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오래 키우고 뱃속에서 건강하게, 그리고 이제 자연분만을 함으로써 더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고. 2021년 기준으로 국내에서 새 쌍둥이 이상으로 태어난 아기는 500여 명입니다.
JTBC 이한주입니다. 네, 국민의힘 당사에서는 지금 김재원 최고위원과 태영호 의원의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윤리위원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현장에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자, 송우영 기자, 아직 윤리위원회는 끝나지 않았습니까? 네, 오후 6시에 시작된 회의가 2시간 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의 경우에는 전광훈 씨 관련 발언, 그리고 5.18 관련 발언으로 태영호 의원은 제주 4.3 사건 관련 발언과 음성 녹취 파문 등으로 징계 심사를 받게 됐습니다. 윤리위는 이틀 전에 두 당사자를 직접 불러서 소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추가로 따져본 뒤에 결론을 내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징계 수위를 놓고 위원들 간의 논의가 진행 중이라 회의가 다소 길어지는 걸로 보입니다. 예, 태영호 의원이 오전에 최고위원직을 내려놨습니다. 그러면 혹시 징계 수위가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줄어들거나 그런 영향이 있습니까? 네, 태영호 의원은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아직 결심이 서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에 사퇴 발표를 했습니다. 윤리위 회의를 약 8시간 정도 앞둔 시점이었는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사퇴하는 길만이 현 시점에서 우리 당과 또 윤석열 정부 또 우리 당원들의 그런 기대에 맞는 일이라고 판단하고 오늘 아침 결정했습니다. 부담을 주고 싶지 않습니다. 당원권 정지를 1년 이상의 중징계를 받게 되면 내년 총선에서 공천을 받기 어려웠던 상황에서 결단을 내린 걸로 보입니다. 전주혜 윤리위 부위원장은 조금 전에 기자들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치적 책임을 지는 자세가 징계 수위 결정에 반영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태 의원의 징계 수위는 당초 예상보다 낮아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네, 김재원 최고위원은 별도의 입장 표명이 없었습니다. 혹시 예상되는 징계 수위 같은 게 있습니까? 네, 김 최고위원은 새 지도부 출범 직후부터 전광훈 씨 관련 발언 등 논란이 되는 발언들을 연이어서 반복해서 했습니다. 때문에 당 내에서도 더 이상 묵고할 수 없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중징계를 피하긴 힘들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다만 오늘 윤리위의 결정에 대해서 김 최고위원이 불복하고 대응에 나설 경우에 사실상 지도부 공백 사태가 장기간 길어질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당사에서 송우영 기자였습니다. 네, 우리 정부가 내일 코로나19 종식을 선언할 걸로 보입니다. 코로나에 걸린 사람이 국내에서 처음 확인된 이후 3년 4개월 만입니다. 이르면 이달 말부터 어떻게 달라지는지 임소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확진 환자는 중국 국적의 35세 여성으로 우한시 거주자입니다. 입국하기 하루 전인 1월 18일부터 발병을 하였다고 하며 2020년 1월 우리나라에서 첫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3년 4개월 만에 우리 정부가 코로나19 종식을 공식 선언합니다. 내일 중앙재난안전대책회의에서입니다. 한덕수 총리 대신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합니다. 일상 회복이 선언되면 7일의 격리 의무가 없어집니다. 비감염자처럼 자유롭게 활동해도 좋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학교 및 사업장에서는 병가 활용, 출석 인정 등 자체 지침을 사전에 마련하고 또 동네 병원과 약국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병원 입원실 안에서는 계속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중증 환자가 아니라면 돈을 내고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은 국가 필수 예방접종에 포함시켜 고위험군 등은 무료로 맞게 하는 방안도 검토됩니다. 방역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도 해체 수순을 밟게 됩니다. JTBC 임소라입니다. 학교를 떠날까 고민하는 교사들이 10명 가운데 8명 정도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젊은 교사들의 이야기를 임예은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학생이 휴대전화를 손에 쥐고 교사 바로 뒤에 누워 있습니다. 아예 윗옷을 벗은 학생도 있습니다. 최근 광주광역시에선 교사가 학생들 싸움을 말리다 아동학대로 기소됐습니다. 이렇다 보니 학교를 떠나는 교사들이 많습니다. 나는 학교가 힘들어서 떠나는 거지만 좋은 기억도 많았던 게 사실이다. 나를 스스로 좋은 선생님이라고 생각했다면 나는 학교에 남았을 것이다.
교단에 선 지 10년 이하인 교사들에게 뭐가 힘든지 물어봤습니다.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 지금 교권이 더 많이 낮아진 것 같다. 하나, 둘, 셋. 완전 네. 교사를 그만두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 하나, 둘, 셋. X라고 하면 안 돼. 내가 수업을 이런 말을 했는데 혹시 학부모님들이 나의 그런 말에 대해서 문제 삼으면 어떡하지? 민원에 대한 항상 부담이 있고. 교사 4명 중 1명은 교권 침해로 정신과 치료나 상담을 받았다고 답했습니다. 애들 문제 행동을 하거나 뭐 수업 방해 행동하면 그냥 놔둬라 이렇게 하거든요. 오히려 문제돼서 아동학대 신고나 민원이 될 수 있으니 학교를 떠나려는 교사가 많아질수록 교육의 질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JTBC 임예은입니다. 오늘 밀착카메라는 수십 년째 포탄 소리에 시달리는 한 마을에 다녀왔습니다. 근처에 있는 공군 사격장에서 나는 소리와 진동으로 벽이 갈라질 정도라고 하는데요. 훈련은 해야 하고 또 주민들은 못 살겠고 방법이 없을지 권민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대천해수욕장과 가까운 보령의 갓바위 마을입니다. 평화로운 이 마을이 1년의 절반 정도는 포탄 소리로 가득하다고 하는데요. 바로 앞에 있는 공군 사격훈련장 때문입니다. 마침 오늘도 사격훈련이 있다고 해서 그 소음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저희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찢어질 듯한 포탄 소리가 마을을 뒤흔듭니다. 사격장에서 300m 떨어진 곳에 35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미사일 기지로 쓰이던 1961년부터 주민들은 포탄 소리와 함께했습니다. 여기 이런 소리 계속 들으시면 선생님도 귀가 먹먹하실 것 같은데. 귀먹어서 몰라요. 잘 이렇게 이제 쏴도 막 쏴도. 포탄이 떨어지자 소음 측정기에 103데시벨이 찍힙니다. 굴착기가 암석을 뚫는 소리에 가깝습니다. 주민 대부분 난청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누가 얘기하는 걸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니까 멍멍하니 서 있는 게면 항상. 계속된 진동에 창문 틀도 부서졌습니다. 소음과 진동을 못 이겨서 벽엔 짙은 금이 생겼습니다. 매년 페인트 칠을 새로 해도 다시 금이 간다고 하는데요. 이쪽에 있는 콘크리트 집은 흔들리다 못해 창문 아래에 큰 틈이 생겼습니다. 손가락 3개가 완전히 들어갈 정도입니다. 탄피가 잘못 날아와 지붕에 구멍이 뚫린 일도 있습니다. 저 미사일 이제 발사하는 소리가 이제 슝 하고 하더니 조금 있다가 과당 하더라고. 거기서 올라가 보니까 지붕이 뻥 뚫어졌더라고. 오죽해야 어른들은 지금 자식들한테 유언을 뭐라고 해놨느냐. 우리 죽으면은 묻지 말고 부대 정문 앞에다 싸놔라. 군소음 보상법에 따라 주민들은 월 최대 6만 원까지 보상을 받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부대를 옮겨달라고 말합니다. 삶의 질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고 수면에도 영향이 있고 두통에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지자체는 주민들이 주변 지역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돕겠다지만 현실적으로 사격장도 주민도 옮기긴 어렵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전 대체 그 사업을 한다 해도 자부담 분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부담 부분에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공군 측은 상생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답을 내놨습니다. 사격장은 국가 안보를 위해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하지만 이곳 사람들에겐 평범한 일상도 간절합니다. 안보와 건강하게 살 권리, 60년 동안 평행선을 달린 이 갈등을 풀어낼 방법 정말 없는 걸까요? 밀착카메라 권민재입니다. 얼마 전 정부는 윤석열 정부 1년 동안 물가를 3%대로 안정시켰고 역대 가장 높은 고용률을 기록했다고 스스로 평가했습니다. 물론 세계 경제가 어렵다고는 하지만 과연 서민들이 느끼는 경제는 어떨지 김지은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한때 6%를 넘었던 물가 상승률이 3%대까지 꺾였다지만 소비자가 자주 접하는 먹거리 물가 부담은 여전히 큽니다. 5만 원, 10만 원치 이렇게 장을 봤다 그래도 집에 가져가면 한데 먹을 게 없어. 그간 물가가 빠르게 올랐지만 월급은 많이 안 올라서 작년 4분기에 물가를 감안한 실질 소득은
1년 전보다 1% 넘게 줄었습니다. 뭐 예전에는 한 70만 원 정도 들었던 것 같은데요. 최근에는 한 80만 원 이상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1, 2년 사이에 그 정도 오른 것 같아요. 연봉이 매년 10%씩 오르기는 힘드니까. 자영업자 타격은 더 컸습니다. 자영업자에게 주로 해당되는 실질 사업소득은 5% 줄었습니다. 대출 이자의 원자재값, 인건비까지 오른 영향이 큽니다. 식용유 가격은 진짜 2배 정도 상승한 걸로 체감이 되고 고기 가격도 30-40% 정도 올랐기 때문에 그게 많이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역대 가장 높은 고용률을 기록했다고 했지만 안정된 일자리로 통하는 제조업 취업자 수는 9만 7천 명 줄었습니다. 2년 4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감소입니다. 경제 지표도 좋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2.6%로 G20 국가 평균인 3.1%를 밑돌았습니다. OECD는 우리나라 올해의 성장률을 종전의 1.8%에서 1.6%로 낮췄는데 G20 국가 평균은 오히려 2.2%에서 2.6%로 높였습니다. JTBC 김지윤입니다. 네, 윤석열 정부가 딱 1년 된 오늘 서울 도심 곳곳에서는 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윤 정부의 반노동 정책이 노동자들을 더 힘들게 했다며 두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유요한 기자입니다. 오토바이를 탄 배달 노동자들이 오늘 하루 일을 멈추고 국회 앞에 모였습니다. 노동 약자는 보호하겠다. 이것이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혁이었습니다. 배달 노동자들의 권리는 언급조차 되고 있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1년에 대한 실망감을 토로하고 최저임금 보장과 안전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그래서 도로 위에서 산재, 보험도 없이 허망하게 죽어가야 했습니다. 이제 이러한 죽음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4년 전부터 매년 열린 행사지만 경찰이 올해 처음으로 오토바이를 막자 참여 규모를 줄여 모였습니다. 행진도 용산구청까지만 허용해 이들의 목소리가 대통령실까지 닿진 못했습니다. 붉은색 손피켓을 든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 1000여 명이 대통령실 앞에 모였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정책이 노동자의 삶을 더욱 힘들게 했다며 정권 퇴진 투쟁을 선포했습니다. 민생도 민주도 평화도 파괴하는 윤석열 정권 이대로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마다 취임 1년 성적을 매겨온 경실련은 윤석열 정부에 대해 100점 만점에 21점대를 줬습니다. 이명박 정권의 24점보다 낮은 점수입니다. JTBC 유요한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숨지는 사고가 또 일어났습니다. 오늘 낮 신호를 어기고 우회전하던 버스에 치여서 8살 어린이가 숨졌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차로를 바꾼 시내버스는 사거리 쪽으로 속도를 높입니다. 그대로 우회전하는데 멈추지 않습니다. 우회전 신호는 빨간불, 보행자 신호가 들어왔습니다. 초록 신호를 보고 달리던 8살 남자아이는 그대로 버스와 부딪힙니다. 뒤를 따라 뛰던 아이들은 놀라 멈춰서고 친구를 찾습니다. 지나던 시민들이 몰려들었지만 손쓸 방법이 없습니다. 타이어에 낀 상태여서 저도 119를 신고를 바로 하고 수술을 하고 있는 상태였고 머리에 치명이 되게 많아서 결국 아이는 숨졌습니다. 학교를 마친 아이는 집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었습니다. 사고 당시 우회전 신호는 적색, 보행자 신호는 녹색이었습니다. 버스는 신호를 무시하고 우회전했습니다. 신호를 자기는 못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건너는 아이도 못 봤다고 합니다. 50대 운전기사는 어린이 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오늘도 아이들은 보호받지 못했습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자신의 돈을 맡겨놓고 코인에 투자해서 매주 무조건 30%의 수익금을 내놓으라며 1년 넘게 협박하고 폭행을 휘두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해자는 대출까지 받아가며 48억 원을 빼앗겼습니다. 최지우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야구방망이로 3개 내려칩니다. 맞은 남성은 엉덩이를 부여잡고 바닥에 나동그라집니다. 이날 13시간 동안 감금과 폭행이 이뤄졌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 감정은 그냥
죽겠다 그냥 그런 것밖에는 진짜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말밖에는 안 떠올랐죠. 코인 투자를 빌미로 상습 협박과 폭행을 하며 146억 원을 갈취한 30대 남성 김모 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김 씨는 2021년 2월 지인이었던 피해자 A 씨가 코인으로 큰 수익을 거둔 사실을 알고 대신 투자해달라며 3,500만 원을 맡겼습니다. 이후 일주일 동안 약 20%의 수익이 나자 김 씨는 매주 30%의 수익을 내놓으라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폭행이 이루어졌을 때 몇 시간씩, 짧게는 몇십 분부터 길게는 뭐 하루 종일. A 씨는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수익금 명목의 돈을 건네야 했습니다. 약 10개월간 A 씨가 어머니 집을 담보로 은행에 대출을 받고 지인에게 돈을 빌려가며 김 씨에게 뜯긴 돈만 48억 원입니다. 견디다 못해 2021년 12월 A 씨가 도망가자 김 씨는 조직폭력배를 동원하고 인터넷 주소를 추적하면서까지 A 씨의 행방을 쫓았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비롯한 7명을 구속하고 일당 총 16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JTBC 최지우입니다. 얼마 전 아시아나 항공이 고객 짐을 통째로 외국 공항에 놓고 왔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이번엔 기내식에서 이물질이 나왔습니다. 이물질을 씹은 승객이 치아 3개를 다쳤는데 아시아나로부터 언론에 제보하면 보상할 수 없다는 답을 들었다고 합니다. 정환석 기자입니다. 소비자 관련 한 포털 카페에 올라온 글입니다. 지난달 16일 하와이로 신혼여행을 갔다가 돌아오는 아시아나 여객기에서 먹은 기내식 사진이 찍혀 있습니다. 음식 옆엔 깨진 그릇 조각으로 보이는 물체가 있습니다. 탑승객은 기내식으로 나온 비빔밥을 먹다가 입안에서 큰 소리가 나서 뱉어보니 이물질이 있었다고 썼습니다. 그런데 착륙 이후 고객센터 측에선 5,000마일을 보상해주겠다며 언론에 제보할 경우엔 이 보상도 줄 수 없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탑승객은 병원에 가서 치아 3개에 금이 가는 등의 손상을 입었다는 판정을 받은 뒤 향후 생길 후유증에 대비한 치료비도 보상해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시아나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즉각적인 치아 진료에 대해서는 전액 보상할 방침입니다. 다만 손님이 요구하는 미래에 추가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치료비에 대해서는 인정하기 증명 등이 어려워 보상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JTBC 정원석입니다. 내년 대선에 출마하겠다고 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이번엔 27년 전쯤 성추행을 한 사실이 재판에서 인정되면서 약 66억 원을 배상하게 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반발하며 항소하겠다고 했고 이게 대선 행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김필규 특파원입니다. 뉴욕 연방지방법원 법정을 나온 이진 캐럴 측은 재판 결과에 대해 짧게 답했습니다. 작가인 그는 27년 전 뉴욕의 한 백화점에서 마주친 트럼프가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비망록을 통해 고발했습니다. 배심원단은 성폭행에 대한 증거는 제시되지 않았지만 성추행하고 폭행한 건 사실이라고 봤습니다. 앞서 트럼프는 이런 혐의를 거칠게 부인하다 명예훼손 혐의까지 더해졌습니다. She's a whack job. She's not my type. I think she's sick. 결국 배심원단은 성추행과 폭행으로 약 27억 원, 명예훼손에 대해선 약 39억 원 정도를 캐럴에게 주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트럼프는 소셜미디어에 최악의 마녀 사냥이라고 반발하며 항소를 예고했습니다. What else can you expect from a Trump-hating, Clinton-appointed judge who went out of his way to make sure that the result of this trial was as negative as it could possibly be? 이미 트럼프는 성추문 입막음을 위해 회사 돈을 준 혐의로 또 다른 재판에 넘겨져 있고 그에게 성폭행 당했던 여성들도 잇따라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도덕성 문제로 유권자들의 마음이 떠날지 오히려 지지자들이 결집할지 내년 대선을 앞두고 미국 정치권이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 100년 전 서울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물에 잠겨버린 여의도와 지게꾼이 걷는 광화문까지 컬러로 기록된 영상이 거의 한 세기 만에 공개됐습니다. 정재우 기자입니다. 1938년 어느 날 광화문의 모습입니다. 널찍한 도로엔 자동차 대신 소달구지가 달리고 색색의 한복을 입은 아이들은 신기한 듯 카메라와 눈을 맞춥니다. 100년 전 외국인들이 기록한 한국의 모습들입니다.
스웨덴의 외교관이 직접 걸으며 촬영한 이 영상은 한국이 찍힌 컬러 영상 중 가장 오래된 것입니다. 한 미국인은 서울에 유일무이한 도시란 이름을 붙였습니다. 강에서 빨래를 하고 얼굴만한 그릇에 밥을 먹고 춤도 추는 평범한 일상들도 보입니다. 아기를 업은 포대기와 남학신, 무거운 짐을 지는 지게를 한국의 특이한 문화로 소개합니다. 지금은 쉽게 상상하기 힘든 모습도 있습니다. 완전히 물에 잠긴 여의도는 당시 서울을 덮친 홍수가 얼마나 심했는지 짐작하게 합니다. 지금은 노년층이 많이 찾는 탑골공원, 이땐 아이들의 웃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 밖에도 눈 덮인 서울과 남산, 금강산의 세밀한 풍경까지 1900년대 초중반의 희귀 영상들은 한국의 생활과 문화, 자연환경을 잘 담아내고 있습니다. JTBC 정재우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하면 떠오르는 모습 중에 하나, 선거운동 당시 있었던 좋아 빠르게 가. 지난 1년 동안 누구는 빠르다고 느꼈을 것이고 누구는 또 느리다고 했을 겁니다. 또 누구는 좋아라고 했을 것이고 아마 누구는 나빠일 수도 있겠죠. 좋고 나쁨을 떠나 일단 특징은 선이 굵었다는 겁니다. 한미 정상회담, 또 그전에 한일 정상회담은 빠르고 선도 굵었습니다. 원전 문제도, 또 노조를 향한 대응도, 그리고 법인세를 감시하는 문제도 강했고 굵었습니다. 하지만 선이 굵은 만큼 반발도 굵었습니다. 미국과 가까워진 만큼 멀어진 중국의 반발은 날카로웠고 강제동원 피해자는 억울하다고 했습니다. 이른바 건폭에 대한 반발도 큽니다. 생각해보면 윤 대통령은 약자의 목소리를 듣는 데는 서툴렀던 것 같습니다. 선이 굵어서 누군가는 더 좋아하고 누군가는 더 싫어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대통령이 약속했지만 지키지 못한 말이 있습니다.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지역이나 진영이나 계층이나 이런 거 따질 것 없이 하나라는 마음으로 저도 이 나라의 국민 통합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예, 국민 통합. 최소한 최우선은 아니었지 않나. 오늘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 말이 있습니다. 정치를 잘 모르는 사람들. 1년이면 몰라도 이젠 알아야 합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기상센터입니다. 내일 아침은 오늘보다 조금 더 포근하겠습니다. 또 낮 기온은 오늘만큼 오르겠는데요. 서해상에선 바다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따뜻한 남서풍이 상대적으로 차가운 서해를 지나면서 바다 위에서 안개가 발생하는 건데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맑은 날씨는 계속됩니다. 강원 산간 지역에선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에 낮은 구름대 영향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기온 보시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3도, 강릉과 전주 12도 등으로 오늘보다 2, 3도 높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6도, 대전과 광주 27도, 대구 25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네, 물결은 전해상에서 0.5에서 2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까지는 낮 기온이 25도를 웃도는 그런 날씨가 이어지다가 모레 금요일부터는 내년 이맘때 봄 날씨를 차츰 회복하겠습니다. 또 이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새벽까지는 이 제주도에서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요즘 일교차가 커지면서 감기에 걸린 분들 많으신데요. 혹시 치료가 끝난 뒤 남은 약들을 무심코 그냥 버리지는 않으시나요? 버려진 의약품은 토양과 식수를 오염시켜서 생태계를 위협합니다.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 별도 수거해서 소각 처리를 해야 되는데요. 분리배출 방법으로 알약은 포장지를 제거해서 알약만 모으고 가루약은 반대로 포장지 그대로 배출하는 형식입니다. 물약은 최대한 한 병에 모아서 이러한 약들은 모두 약국이나 주민센터에
갖다 주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세종시의 경우는 지난 1월부터 우체국에서 의약품 회수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못 쓰는 약을 전용 회수 봉투나 일반 봉투에 넣어서 폐의약품이라고 적은 뒤 밀봉해서 우체통에 넣으면 됩니다. 자, 물약은 회수 대상에서 제외가 됐고요. 아직은 세종시에서만 시범 서비스 중인데 차차 지역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였습니다. 네, 유튜브로 뉴스룸 D가 이어집니다. 오늘은 미술평론가 양정무 교수와 함께 현대 미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룸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